윌리엄스, 길 건너 앤서니 씨에게 가서 도시를 뒤흔들 2단짜리 기사를 준비하라고 해. 특종을 위한 모든 조치와 대비를 하라고 말이야. 시그비스 맨더슨이 살해당했다. 그는 아내와 2명의 비서와 함께 트렌트 마지막 사건. 현대 최고의 탐정 소설이에요. 브라운 신부의 저자 체스터턴. 역사상 가장 훌륭한 탐정 소설 중 하나죠. 애거사 크리스티. 이 소설은 혁명 같은 추리 소설이네. 귀족 탐정 피터 윈즈경의 저자 도로시 세이어스. 이 외에도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에드먼드 클러리 휴 벤트리의 트렌트 마지막 사건을 보내는 찬사는 엄청납니다. 간단히 이 추리소설을 소개하자면 부유한 미국 재벌이 영국 시골 저택에서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이 되고 화가이자 프리랜서 기자이자 아마추어 탐정인 트렌트는 언론 재벌인 제임스 물로이경의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끌어가는 주인공이죠. 트렌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타고난 재능과 쾌활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인싸 같은 캐릭터인데요. 경찰을 능가할 만큼 똑똑하지만 셜록 홈즈처럼 완벽한 탐정은 아니라서 추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해요. 이 트렌트의 마지막 사건은 1913년에 발표되었는데요. 당시 인기를 끌던 탐정소설 생각하는 기계나 홈즈처럼 천재적이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러니까 조금은 비인간적인 탐정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이 소설을 집필한 것 같다는 풍문이 있었다네요. 아무튼 그 시대 추리소설 대가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추리소설 트렌트 마지막 사건, 오늘부터 매주 한 편씩 들려드릴게요. 이 책 들어봤니? (1장) 나쁜 소식.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시그스비 맨더슨의 교활하고 굴복할 줄 모르는 두뇌가 누군가 쏜 총에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그를 위해 흘리기 아까워했다. 오히려 이 죽은 남자가 쌓아 올린 부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를 진심으로 애도할 친구 하나 없었고 그를 명예롭게 할 만한 선한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경제계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지가 흔들린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는 상업과 무역거래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 강한 영향력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자본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능숙하고 노동의 대가로 막대한 부를 챙기는 거물급 경제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맨더슨은 특별했다. 독특하게도 그에게는 희미하게 남아 해적 같은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수익성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조작된 위기를 해결하고 월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존재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그의 아버지를 거치며 불어났고 그가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돈을 빌려주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 맨더슨은 언제나 부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 부유층의 전형이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의 성장과 교육은 유럽식 생활 방식이나 전통을 따랐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했다. 그런데도
1849년 골드러시 시대 재정가들의 성향이 남아있었다. 사업 초창기 시절 그는 천재적인 도박꾼에 불과했으며 비범한 재능과 뛰어난 두뇌로 고위험 투자 방식을 선호했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나폴레옹이 유배된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전쟁을 아름다운 일이라 정의했듯이 젊은 맨더스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의 치열한 경쟁에서 전율을 느꼈다. 그 후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맨더슨이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섬기는 신의 권능과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온 듯했다. 그는 미국인답게 유연한 적응력으로 아버지의 은행 사업을 이어받았고 월가를 외면했다. 몇 년 만에 그는 은행을 매우 안정적이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키워 마치 성난 시장의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절벽처럼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젊은 시절 행보로 인해 생긴 모든 불신은 사라졌다. 그는 분명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가 존경하고 어쩌면 사랑했을 유일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는 금융계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계의 증권거래소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맨더슨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면 미국의 거대한 부의 기반과 견고함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거대한 자본의 결합을 계획했고 대륙 규모의 사업들을 한데 모아 중앙 집중화했으며 예리한 판단으로 국가나 민간 기업의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가 파업을 진압하거나 거대한 노동 집단의 소유권을 통합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다. 광부나 철강 노동자, 목축업자들이 그에게 맞서려 할 때마다 그는 그들보다 더 불법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썼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 수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저주했을지라도 금융가와 투기꾼들은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나라 곳곳에 손을 뻗어 부의 힘을 보호하거나 조종하려 했다. 강력하고 냉철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국가적 욕망에 부응했으며 국민들은 그를 거대한 인물, 거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맨더슨의 말년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의 비서와 측근들, 그리고 과거 그가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시절의 몇몇 동료들만이 그의 숨겨진 면모를 알고 있었다. 그들만의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사업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맨더슨이 한때 그의 이름만으로도 월가가 떨었던 과거 활기찬 시절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흑수염 해적이 해적질로 모은 전리품으로 브리스틀에서 점잖은 상인이 되어 정착한 것 같다고. 때때로 해적기질이 불쑥 드러나 이빨 사이에 칼을 물고 모자띠에 유황 성냥을 꽂은 채 번뜩였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면 맨더슨은 콜펙스앤컴퍼니 사무실의 안쪽 방에 들어가 공격적인 계획을 종이에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맨더슨은 내면의 반란을 진압하고 스페인 여인들의 한 소절을 낮게 흥얼거리며 다시 점잖게 회계실로 내려갔다. 이런 충동이 가라앉고 나면 내 생각인데 이렇게 했으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었을 거야 라며 몇몇 금융계 인사들에게 언급하며 소소한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그만둔 이후로 월가가 너무 따분해진 것 같아. 이런 맨더슨의 의외의 인간적인 약점은 금융계 사람들에게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크게 즐거워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허리케인 같은 공황이 몰아쳤다. 너무나 불운한 시기였으니까. 주가는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무너졌다. 이틀 동안 월가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미국 전역에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이 전염병처럼 퍼졌다. 유럽에서조차 맨더슨을 본 적도 없는 이들이 그와 얽힌 운명의 절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파리에서는 한 유명한 은행가가 조용히 증권거래소를 나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계단 위에서 손에 약병을 쥔 채 쓰러져 죽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한 사람이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붉은 탑에 더 붉은 자국을 남겼다. 영국의 외진 구석에서는 탐욕에 빠졌던 냉철한 심장이 멈췄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을 찌르고 쏘고 목을 조르고 독을 마시거나 죽음을 공기처럼 들이마셨다. 이 충격은 최악의 시기에 일어났다. 월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억눌린 공포 상태였는데 거대 자본이 루카스 안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그가 한 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으니까. 이 폭탄 사건은 주식시장의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거품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한마디로 이미 급락이 예정되었는데 곡창지대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고 몇몇 철도회사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 때마다 맨더슨 그룹이 시장을 지탱했다. 일주일 내내 얄팍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탐욕스럽지만 감성적인 투기꾼들은 거인이 멀리서 손을 뻗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신문은 맨더슨이 시시각각 자신의 월가 담당자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언론은 지난 24시간 동안 뉴욕과 말스톤 사이에 정보로 소통하는 데 사용된 금액을 대략적인 수치로 제공했다. 또 다른 신문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맨더슨이 휴가를 포기하고 루시타니아호를 타고 귀국하려 했지만 곧 상황을 완벽히 통제해 그대로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금융 담당 기자들이 만들어내거나 맨더슨 그룹의 영리한 사업가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일이었다. 그들은 맨더슨을 앞세워 영웅놀이를 하면 그들의 계획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맨더슨에게서는 아무런 답신도 오지 않았으며 진정한 승리의 주역은 철강계 유명인 하워드 B. 제프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흘간 불안감을 억누르며 버텼고 마음은 점차 진정되었다. 토요일이 되자 제프리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 판단했다. 시장은 견고했고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월가는 지쳐 있었지만 평온한 일요일을 보냈다. 월요일, 첫 거래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소문이 번개처럼 금융가에 퍼졌다. 그 소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퍼졌는데 전화로 긴급 매도 주문을 받던 직원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은 급격한 경련을 일으켰다. 5분 만에 거래소는 공포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안팎으로 뛰어다녔다. 모두가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그건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이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15분 후 런던 증시 마감 직전 양키스 주식이 갑작스럽게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뉴욕은 아직 거래 시간이 4시간 남아 있었다. 맨더슨을 시장의 구원자이자 수호자처럼 내세운 전략은 몽땅 무너졌고 제프리는 이 재앙 같은 소식을 굳은 표정으로 들었다. 새로운 나폴레옹은 마렌고 전투에서 패배한 셈이었다. 그는 금융계 전체가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0분 만에 맨더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과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신문사마다 인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가의 신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공황 상태는 절정에 이르렀고 하워드 B. 제프리와 그의 협력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소용돌이에 휩쓸려갔다.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되었다.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곡식은 여전히 태양 아래 익어갔고 강은 여전히 바지선을 실어 나르며 수많은 엔진에 동력을 공급했다. 목초지에서는 양떼가 살찌고 소떼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운명대로 일했고 평소보다 더 많이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전쟁의 여신 벨로나는 여전히 불편한 잠을 자며 몸부림치고 웅얼거렸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맨더슨의 죽음은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도박꾼들 외에는 전 인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가 죽기 몇 주 전부터 그가 관리하던 사업은 다른 강력한 세력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시신이 묻히기도 전에 그의 동료들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그스비 맨더슨이라는 인물이 생전에 독점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공황은 이틀 만에 잠잠해졌고 상황은 어느 정도 수습되었으며 파산한 사람들은 사라졌고 시장은 정상적인 분위기를 회복했다. 그러나 짧고 강력했던 혼란의 시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영국의 한 가정에서 두 대륙의 관심을 끄는 추문이 터졌고 다음 날 시카고 급행열차가 탈선했으며 같은 날 뉴올리언스 거리에서 저명한 정치가가 아내의 오빠에게 총격당했다. 맨더슨이 사망하고 주식시장이 폭탄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의 신문 편집자들에게 맨더슨 이야기는 이미 실증난 뉴스가 되어버렸다. 유럽을 관광하던 미국인들은 가난하게 죽은 이들의 기념비나 동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가장 유명했던 재벌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마치 100년 전 로마에서 죽은 가난한 시인처럼 그는 자기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혔다. 하지만 몬테 테스타치오 언덕 아래 묘지에 있는 키치의 묘소를 찾는 맨더슨 가문의 누구도 말스톤의 작은 교회 부지 옆 무덤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2장 특종 레코드 신문사 사무실 중 가장 안락하게 꾸며진 제임스 물로이 경의 방 책상 위에서 전화기 벨이 울렸다. 제임스 경이 펜으로 신호를 보내자 그의 비서인 실버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기로 다가갔다. 누구시죠? 그가 물었다. 누구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아, 버너 씨라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제임스 경은 몹시 바쁘십니다. 혹시... 아, 정말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수화기를 제임스 경 앞에 놓으며 짧게 말했다. 시그비스 맨더슨의 오른팔인 켈빈 버너인데 직접 이야기할 중대한 소식이 있다는데요? 비숍스 브릿지에서 온 장거리 전화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할 겁니다. 제임스 경은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전화를 바라보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가 굵은 목소리로 말하고 귀를 기울였다. 네. 제임스 경이 말했다. 그 다음 순간 실버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공포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제임스 경이 중얼거렸다. 그는 수화기를 움켜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중간중간 네라고 반복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전화기 너머 실버에게 재빨리 말했다. 베게스와 윌리엄스 군을 찾아와. 빨리. 실버는 방을 뛰쳐나갔다. 이 위대한 언론인은 키가 크고 건장하며 두뇌 회전이 빠른 50살의 아일랜드인이었다. 검은 콧수염에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유명인이었으며 세상의 이치나 인간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일랜드인답게 약간 냉소적인 재치로 세상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렇다고 허풍을 떨거나 가식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비밀을 만들지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만 남의 허세를 즉시 간파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잘생기고 교양 있고 옷차림도 세련된 그는 화를 내거나 몰두할 때면 눈과 이마에 다소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너그러운 본성이 드러날 때는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침 신문인 레코드와 길 건너의 사무실이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저녁신문 더 선을 소유한 회사의 전무이자 레코드의 편집장이었다. 그는 수년간 전국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 신문사를 운영했다. 그에게는 신조가 하나 있었는데 타고난 재주가 없다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두 가지 모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언론인이 존경받기 힘든 직업임에도 그는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몇 분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제임스 경이 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나 됐죠? 그래요. 물론 경찰은 알고 있겠지만 하인들은요? 그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졌겠군요. 좋아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죠. 버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시내에 오시면 꼭 들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움직여야겠군요. 그럼 이만. 제임스 경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바로 앞에 있던 기차 시간표를 집어들었다. 빠르게 확인한 뒤 그는 짜증을 내며 시간표를 던져버렸다. 그 순간 실버가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고 뒤이어 안경을 쓴 강한 인상의 남자와 눈빛이 날카로운 청년이 들어왔다. 피그스, 몇 가지 사실들을 적어두게. 제임스 경이 동요된 감정을 숨기고 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들이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더 선 특별판에 싣게. 강한 인상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흘끗 보았다.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큰 책상 앞에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실버? 제임스 경이 말을 이었다. 존스에게 가서 우리 지역 특파원에게 긴급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게. 당장 모든 일을 중단하고 즉시 마일스톤으로 내려가라고. 정보에는 이유를 적지 말고 더 선이 배포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말이 새어나가선 안 돼. 모두 이해했지? 윌리엄스, 길 건너 앤서니 씨에게 가서 도시를 뒤흔들 2단짜리 기사를 준비하라고 해. 특종을 위한 모든 조치와 대비를 하라고 말이야. 피기스가 5분 내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갈 테니 그의 사무실에서 직접 기사를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전해. 그리고 가는 길에 모건 기자에게 바로 여기로 오라고 전하고 전화국에 트렌트 씨를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 앤서니 씨를 만나고 나면 이리로 돌아와 대기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청년은 귀신처럼 사라졌다. 제임스 경은 곧장 피기스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연필은 이미 종이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시그비스 맨더슨이 살해당했다. 그는 빠르고 또렷하게 말하며 손을 등 뒤로 하고 방을 오갔다. 피기스는 마치 오늘도 날씨가 좋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속기부호로 받아 적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아내와 2명의 비서와 함께 지난 2주 동안 비숍스 브릿지 근처 마일스톤에 있는 화이트 게이블즈라는 저택에 머물렀다. 그는 그 집을 4년 전에 구매했고 그와 맨더슨 부인은 이후 매년 여름철을 그곳에서 보냈다. 어젯밤 그는 평소처럼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언제 일어나 집을 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아침이 돼서야 그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다. 오전 10시쯤 정원사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은 부지 내의 창고 옆에 누워 있었다. 총알이 그의 왼쪽 눈을 뚫었다.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손목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다. 말스턴의 스톡 박사가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도착한 비숍스 브릿지의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범인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기스, 여기까지네. 앤서니 씨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라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하라고 하겠네. 피기스가 고개를 들었다. 런던 경찰청의 유능한 형사 중 한 명이 사건을 맡았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제안하듯 말했다. 그렇게 될 테니까 안전한 표현이죠. 그렇게 하게. 제임스 경이 말했다. 그리고 맨더슨 부인은요? 그녀도 거기 있었나요? 있었네. 그건 왜?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하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이야기니까요. 기자가 암시하듯 말했다. 그건 넣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피기스 씨.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피기스가 받아 적고 있는 동안 조용히 방에 들어와 있던 모건 기자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우아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는 맨더슨 부인을 직접 봤어요. 그녀가 제임스 경을 향해 말했다. 그녀는 꽤 건강해 보이는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살해당한 충격으로 쓰러질 분 같지는 않던데요. 오히려 경찰을 도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당신 스타일로 써보지 그래요, 모건 기자. 제임스 경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의 냉철하고 침착한 작업 방식은 신문사에서 유명했다. 그 부분은 빼게 피겠어. 자, 어서 가게. 모건 기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죠? 맨더슨에 대한 자료는 차곡차곡 업데이트된 상태예요. 생각에 잠긴 듯 모건 기자는 그녀의 짙은 속눈썹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내일 신문에 바로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죠. 2년 전 더선에서 맨더슨이 베를린에 가서 칼륨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했던 인물 소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양력과 소개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차피 그 이상의 분량을 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신문사는 많은 자료를 모아두었지만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이죠. 부편집장에게 넘겨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상화 2점이 있는데요. 가장 쓸만한 건 트렌드 씨와 함께 배를 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사진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대중들은 좋은 그림보다 사진을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보내드릴 테니 골라서 쓰세요. 제가 보기에 레코드가 상황을 잘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특파원이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임스 경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긴 한 건가? 그가 책상으로 돌아오는 실버에게 낙담한 채 물었다. 저 여자는 기차 시간표까지 외우고 있다니까? 모건 기자가 차분한 표정으로 소매를 정리했다.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한 가지 더. 제임스 경이 수화기를 들며 말했다. 언젠가 큰 실수를 한번 해주시죠, 모건 기자. 두고두고 회자될 대형 실수로 우리도 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말이야. 그녀는 자칫하면 매력적일 수도 있었을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앤선인가? 제임스 경이 물으며 길 건너편 편집국에 있는 편집자와 깊은 논의에 들어갔다. 그는 더선 저녁신문사에 직접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녁신문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긴 하지. 언론 산업의 중심지 플리카의 위라로 불리는 앤서니 역시 아침 신문에 대한 같은 말을 하고는 했다. 그는 나폴레옹 시대의 기병대 지휘관이었던 위라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며 치열하게 전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약 5분 후 제복을 입은 소년이 들어와 트렌트와 전화가 연결됐다고 알렸다. 제임스 경은 앤서니와의 통화를 갑자기 끝냈다. 지금 바로 연결해도 된다고 전해라. 제임스 경이 소년에게 말했다. 몇 초 후 그는 전화기에 대고 외쳤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나 물로이야. 제임스 경이 말했다. 알아요. 목소리가 대답했다. 트렌트예요. 한창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방해받았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일이어야 할 거예요. 트렌트. 제임스 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진짜 중요한 일이야. 우리를 위해 일 좀 해줬으면 해. 일이라뇨? 장난이겠죠. 제발. 난 휴가는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어. 뭔데요? 시그비스 맨더슨이 살해됐어.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누가 범인인지 아무도 몰라. 오늘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 비숍스 브릿지 근처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제임스 경은 피기스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어떻게 생각해? 제임스 경은 말을 맺었다. 생각에 잠긴 듯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어서 말해봐. 제임스 경이 재촉했다. 유혹하지 마세요. 내려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기 있나? 제임스 경이 물었다. 물로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건이 내가 맡아야 할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지만 미스터리일 수도 있고 망과치즈만큼 단순한 일일 수도 있죠.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은 건 흥미롭지만 맨더슨이 마당에서 자고 있던 불황자를 쫓아내려다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불황자들은 그런 짓을 할 법하니까요. 그런 살인자라면 돈과 귀중품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 정도의 상식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항의 차원에서 맨더슨 같은 사람을 죽인 가엾은 악당을 교수대에 올리는데 손을 보태고 싶지는 않아요. 제임스 경은 전화기를 향해 미소 지었다. 성공의 미소였다. 자네 많이 약해졌군. 사실 이 사건을 가서 직접 보고 싶다고 인정해. 자네도 알고 있잖아. 다루고 싶지 않은 사건이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어디야? 저는 떠도는 바람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기쁨이 공허하고 공허하죠. 1시간 안에 올 수 있어? 제임스 경이 끈질기게 물었다. 아마도 갈 수 있겠죠.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요? 목소리가 투덜거렸다. 좋았어. 시간은 충분해. 오히려 그게 문제지. 오늘 밤은 우리 지역 특파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유일한 오늘의 급행 열차는 반 시간 전에 떠났거든. 다음에 출발하는 열차는 느린 기차인데 자정에 패딩턴역에서 출발해. 원한다면 빠른 자동차, 버스터를 내줄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 도착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아니, 전 기차 탈래요.
기차 여행이 더 좋거든요. 저는 불을 지피는 사람이자 동시에 불타오르는 존재이기도 한 보터가 부르는 노래니까요. 뭐라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슬프게 대답했다. 저기, 사건 현장 근처 호텔 좀 알아보고 전보로 방을 예약해 줄 수 있어요? 당장 해줄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와.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자료를 살펴보려는데 거리 아래에서 날카롭고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렸다. 제임스 경은 열린 창문으로 다가갔다. 흥분한 소년들이 덧성 건물 계단을 급히 내려와 플래트가 방향의 좁은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 모두가 신문 뭉치와 커다란 전단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단순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그비스 맨더슨 살인사건. 제임스 경은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거리며 미소 지었다. 좋은 기사 제목이군.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실버에게 말했다. 그건 맨더슨의 묘비명으로 적당했다. 3장. 아침 식사. 다음 날 아침 8시, 나다니엘 버튼 커플스는 마이스톤 호텔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경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정말로 아침 식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전날 시신이 발견된 후 흥분과 분주함으로 식욕을 잃었고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 그는 이미 1시간 동안 일어나 움직였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팠다. 그래서 평소보다 토스트 한 조각과 달걀 하나를 더 먹기로 하고 나머지는 평소와 같이 먹기로 했다. 남은 영양 부족분은 점심 때 보충하면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고민해도 괜찮았다. 이렇게 결정을 마친 커플스는 식사를 주문하기 전 잠깐 경치를 감상하며 즐기기로 했다. 그의 섬세한 안목으로. 잔잔하고 유리처럼 맑은 바다 위로 커다란 구멍이 뚫린 바위가 솟아있었고 절벽에서 먼 황야까지 완만하게 경사진 목초지와 경작지, 아름다운 숲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다. 커플스는 풍경을 즐기며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중간 키의 마른 체격의 남자였으며 나이는 거의 60에 가까웠다. 체질상 다소 약한 편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강인하고 활동적이었다. 듬성듬성 자란 얇은 턱수염과 콧수염은 인자한 입을 가리지 못했다. 그의 눈은 날카롭지만 온화했고 뾰족한 코와 높은 턱은 성직자 같은 인상을 주었고 평범한 어두운 옷과 부드러운 검정 모자는 정말로 그가 성직자 같아 보이게 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유달리 양심적이고 성실하며 질서정연한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지한 가족이라는 솔직한 문구로 광고해 가정부를 고용하고는 했다. 그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도 2가지 성스러운 자질, 즉 친절한 마음과 유무와는 무관한 순수한 명랑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성직자 훈련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 추기경 자리까지도 올랐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런던 실증주의 협회의 존경받는 회원이었으며 은퇴한 은행가이자 자녀 없는 호랍이었다. 그의 엄격하지만 불행하지 않은 삶은 주로 책을 읽거나 박물관을 관람하며 보냈다. 다양한 시기에 그의 흥미를 자극한 서로 연관없는 주제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 덕분에 그는 교수, 큐레이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용한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 다정하지만 사교적이지 않은 저녁 모임에서 그는 가장 자기답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몽테뉴였다. 커플스가 베란다의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려 할 즈음 커다란 자동차 한 대가
호텔 앞 진입로로 들어왔다. 누군가. 그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지배인입니다. 젊은 웨이터가 무심하게 말했다. 기차역으로 손님을 모시러 갔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벨보이가 입구에서 서둘러 나왔다. 커플스는 자기보다 훨씬 젊고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베란다로 올라오며 모자를 의자 위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마치 돈키호테를 떠올리는 그 남자는 유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거친 트위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와 짧은 코스염은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었다. 커플스? 오,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커플스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다가와 내민 손을 움켜잡으며 외쳤다. 오늘은 운이 참 좋네요. 1시간 만에 2번째 행운이라니. 잘 지냈어요? 소중한 내 친구?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죠? 에? 이 초라한 아침 식사는 뭐고요? 그 옛날의 영광을 회상하거나 그것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곱씹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정말 반가워요. 자네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 트렌트. 커플스가 활짝 웃으며 답했다. 좋아 보여, 친구. 무슨 일인지 다 얘기해주지. 그런데 아직 아침도 못 먹었을 텐데 내 자리에서 같이 먹지 않을 텐가? 물론이죠. 트렌트가 말했다. 엄청나게 푸짐한 아침을 먹을 거예요. 게다가 품격 있는 대화와 제외의 눈물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제가 세수하고 오는 동안 웨이터에게 아침 식사 좀 차려달라고 해주세요.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는 호텔로 사라졌고 커플스는 잠시 생각한 뒤 벨보이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트렌트는 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고 음식 고르기에 마음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트렌트는 특유의 끊어지는 말투로 말했다. 아마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하지. 커플스가 말했다. 살인사건 취재하러 온 거잖아. 표현이 좀 밋밋하네요. 트렌트가 생선살을 발라내며 말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범인을 추적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그게 제 전문이죠. 가정 방문 서비스도 가능해요. 커플스, 시작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줄래요? 곧 얘기해줄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트렌트는 음식을 흡입했으며 그 모습을 커플스는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이 호텔 지배인은 마침내 트렌트가 말했다. 대단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제 팬이죠. 저보다 제 사건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레코드에서 제가 온다고 전보를 쳤고 오늘 아침 7시에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가 건초더미만큼 큰 자동차를 끌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묵게 된 게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던데요. 그게 바로 명성이라는 거죠. 트렌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의 첫마디가 살해된 사람의 시신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정말 예리한 사람이더군요. 시신은 마을 아래 스톡 박사 진료실에 있다던데요. 발견 당시 모습 그대로고요. 참고로 오늘 아침 부검이 예정돼 있어서 제가 딱 맞춰온 셈이죠. 그는 차를 몰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면서 오는 내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줬어요. 덕분에 도착할 때쯤엔 사건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이런 곳의 지배인이라면 의사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의사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무 중이던 경찰도 신문에 자기를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을 뿐이죠. 나도 시신이 옮겨지기 전에 봤어. 커플스가 말했다. 얼굴에 종상이 있었지만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출혈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던데. 손목에는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는데 자네처럼 훈련된 관찰력이라면 더 의미 있는 걸 발견했을지도 모르지. 뭐 다른 것도 있긴 했지만 딱히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상할 뿐이죠. 예를 들어 손목 말인데 어떻게 거기에 긁힌 자국과 멍을 볼 수 있었죠? 혹시 사건 전에 맨더슨을 본 적이 있나요? 물론이지. 커플스가 대답했다. 그럼 그의 손목을 본 적이 있어요? 커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여기서 맨더슨과 이야기할 때 그의 셔츠가 손을 덮을 만큼 내려와 있었어. 그랬겠죠. 트렌트가 말했다. 지배인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당신이 놓쳤던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소매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코트 안으로 소매 끝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급하게 코트를 입으면 소매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의 손목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거야말로 의미가 있군. 커플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어. 그래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지배인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는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맨더슨 씨가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건 그가 매우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고요. 그리고 지배인은 맨더슨의 신발을 보라고 했죠. 맨더슨 씨의 신발은 항상 깔끔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발끈이 급하게 묶여 있죠. 저도 동의했죠. 그러고는 그는 틀니를 방에 두고 갔어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서둘렀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급했다면 왜 머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빗었을까요? 가르마가 예술 작품 수준이군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걸 챙겼을까요? 속옷도 다 갇혀 있고 셔츠에 단추도 끼우고 양말 고정끈, 시계와 체인, 주머니에 돈과 열쇠까지 모두 챙겼네요. 집에는 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더군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커플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그는 옷을 입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급했을 수도 있겠네. 코트와 신발은 마지막에 신으니까. 에이, 하지만 틀니는 아니죠.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게다가 그는 일어나 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깔끔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조끼 주머니 중 하나는 금시계를 넣기 위해 가죽으로 안감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시계를 반대쪽 주머니에 넣었더군요. 습관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알 거예요. 사실 극도의 동요와 서두른 흔적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흔적도 있어요. 전 지금은 추측하지 않겠어요. 우선 저택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면 현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트렌트는 다시 아침 식사에 집중했다. 커플스는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띠고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자네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군. 트렌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까 자네가 올 것 같다고 했지 않나. 상황을 설명하자면 맨더슨 부인은 내 조카야.
뭐라고요? 트렌트가 나이프와 포크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코뿔스, 농담하는 거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트렌트. 정말이야. 코뿔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아버지 존 피터 도메크는 내 아내의 형제야. 아마 지금까지 내 조카나 그녀의 결혼에 대해 자네에게 말한 적이 없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늘 불편한 주제여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어젯밤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참고로 여기서도 보이네. 자네가 탄 차가 그 집 앞을 지나가더군. 커플스는 약 300m 떨어진 포플러 나무 사이 붉은 지붕을 가리켰다. 그곳은 아래 작은 마을과 떨어져 있는 유일한 저택이어서 잘 보였다. 그래, 맞아요. 트렌트가 말했다. 비숍스 브릿지에서 여기로 오면서 지배인이 그 집에 관한 얘기도 해줬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네와 자네의 활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커플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저택에 있었을 때 맨더슨의 두 비서 중 한 명인 버너 씨가 경찰이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며 레코드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자네가 내려오길 바란다고 하더군. 그가 자네의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언급했고 내 조카 메이블이 관심을 보였어. 트렌트, 그녀는 정말 잘 견디고 있네. 그녀는 강인한 사람이야. 그녀는 자네가 쓴 에빙거 사건 기사를 기억한다고 했어. 그녀는 이 슬픈 사건이 기사화되는 걸 몹시 두려워해서 기자들이 저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네. 트렌트, 자네도 이해할 거야. 그게 기자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네라면 탐정으로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막지 않겠다고 했네. 그래서 자네는 내 친구고 남의 감정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 자네가 오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어. 트렌트는 조용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커플스의 손을 잡았다. 커플스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뻐하며 말을 이었다. 방금 조카와 통화했는데 자네가 온 걸 기뻐하더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사해도 좋고 저택과 정원도 자유롭게 쓰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단 자네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네. 그녀는 자기 방에 머물고 있는데 이미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고 더는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어. 2명의 집사와 마틴 집사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했네. 트렌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는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베란다 난간에 앉았다. 커플스, 그가 차분히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신은 알고 있지만 제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나요? 커플스는 살짝 움찔하며 트렌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맨더슨 가족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게 느껴진 점 하나를 말해줄까요? 한 남자가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살해당했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호텔 지배인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동안 매해 여름마다 이웃으로 지냈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도 그 사건을 아주 냉정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앤더슨 부인 말인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남편이 살해당한 부인 중에는 더 크게 상심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커플스?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맨더슨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예전에 한번 그와 같은 배를 탄 적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를 잘 모르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맨더슨의 평판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커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희미한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트렌트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끼리라면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 이봐, 친구. 이 이야기는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면 안 되네. 사실 아무도 진심으로 맨더슨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가장 싫어했던 것 같아. 이유가 뭐죠? 트렌트가 끼어들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했어. 나 역시 내 감정을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내가 느낀 건 맨더슨은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 같았네. 겉으로 볼 때는 싫어할 만한 구석이 없었어. 그는 무례하거나 악의적이거나 멍청하지도 않았지. 오히려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희생시키지 못할 인간이 없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지. 어쩌면 내 생각이 지나친 걸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내 조카 메이블이 유감스럽게도 아주 불행했다는 거야. 나는 자네보다 거의 2배는 나이가 많지만 자네는 늘 나를 동년배처럼 대해주려 애써주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사람들이 내게 결혼 생활에 고민을 털어놓지만 내 조카와 그녀의 남편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녀가 아기일 때부터 봐왔고 내가 이런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네는 알겠지만 그녀는 남자라면 누구나 바랄 만한 다정하고 품이 있는 여성이네. 다른 장점은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맨더슨은 꽤 오랫동안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가 뭘 했는데요? 커플스가 잠시 말을 멈추자 트렌트가 물었다. 내가 그 질문을 메이블에게 했을 때 그녀는 그가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네. 그는 둘 사이에 거리를 두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그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네. 그녀가 내게 말해준 건 그런 태도를 보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네. 이런 상황은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진 것 같았어. 일주일 전 그녀가 내게 편지를 썼지. 나는 그녀에게 유일한 가까운 친척이거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네.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이지. 아무튼 그녀는 내가 와서 도와주길 바랐고 나는 곧장 왔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지. 커플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트렌트는 담배를 피우며 뜨거운 6월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화이트 개불주 저택에 가지 않을 거야. 커플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알 거야. 내가 경제구조나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맨더슨이 막대한 자본 권력을 휘둘러
악명 높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특히 3년 전 펜실베니아 탄광지대에서 있었던 소동 말일세. 나는 개인적인 반감을 떠나 그를 범죄자이자 사회의 수치로 여겼지. 나는 이 호텔에 왔고 여기서 조카를 만났어. 그녀는 내가 지금 자네에게 간단히 말한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해줬지. 그녀는 이 일로 걱정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얘기하며 나에게 조언을 구했어. 나는 그에게 가서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라고 했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의 태도 변화를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렇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걸 절대 솔직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인생은 정말... 트렌트. 커플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고집스러운 침묵들이 만들어낸 오해들로 가득한 것 같네. 그녀는 그를 사랑했나요? 트렌트가 느닷없이 물었다. 커플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나요? 커플스는 티스푼을 만지작거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트렌트, 그녀를 오해하면 안 돼. 그녀가 그의 아내인 이상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야. 게다가 최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는 별개로 그는 항상 배려심 있고 관대하다고 들었어. 아까 그녀가 남편과 대면하기를 거부했다고 했었죠? 그랬지. 커플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경험상 도메크 가문 사람들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만큼은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중히 생각한 끝에 다음날 이 호텔 앞을 지나가는 벤더슨을 만났어. 나는 잠깐 얘기할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저 아래쪽 문 안으로 들어왔지. 조카딸이 결혼한 이후 우리는 어떤 연락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네. 나는 즉시 그 문제를 분명하게 말했어. 메이블이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그에게 전했고 그녀가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인 행동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왜 그녀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 물어볼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네.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트렌트가 미소를 감추고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무지막지한 맨더슨을 추궁하는 모습이 그를 즐겁게 했다. 별로 좋지 않았지. 커플스가 슬프게 대답했다. 사실 아주 안 좋았어. 그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별로 길지 않았거든. 그는 이렇게 말했네. 이봐요, 커플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내 아내는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다른 사실들과 함께요. 그는 아주 침착했어. 그는 절대 자제력을 잃을 사람이 아니라고들 하잖아. 하지만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그의 눈을 보았다면 분명 겁을 먹었을 만한 눈빛이었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과 말투에 난 엄청 화가 치밀었지. 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투였어. 커플스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내 조카를 사랑하네. 그녀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이였거든. 게다가 내 아내가 그녀를 소녀 시절부터 키웠어. 그러니 메이블을 비난하는 건
세상을 떠난 내 아내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네. 그래서 그에게 따졌군요. 트렌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정확히 그렇게 말했네. 커플스가 말했다. 한동안 그는 나를 쳐다봤고 그의 이마에 핏줄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 아주 불쾌했지. 그는 조용히 말했어. 좀 지나쳤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더군. 당신과의 대화를 말한 건가요? 드렌트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말만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커플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나 표현 방식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을 줬네. 나는 그가 뭔가 사악한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냉정하게 사고할 능력을 잃어버렸어. 나는 화가 났으니까. 커플스의 목소리는 약간 미안한 듯 했다. 그래서 여러 어리석은 말을 쏟아냈네. 법적으로 참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 아내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다는 걸 상기시켰지. 맥락과 관계없는 그의 공적인 이력이나 과거를 언급했고 그와 같은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내 생각도 말했어. 나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말을 이 베란다에 앉아있던 대여섯 명 앞에서 그들이 들릴 만큼 크게 말했네. 나는 흥분한 와중에도 호텔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그 일로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긴 했지. 커플스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맨더스는요? 더는 아무 말도 안 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말을 조용히 들었지. 내가 말을 멈추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짓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화이트 게이블즈로 걸어나갔어. 그 일이 언제 있었죠? 일요일 아침이었네. 그럼 그 후로는 살아있는 맨더슨을 만나지 못했겠네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번 더 봤네. 그날 오후 골프장에서.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됐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영을 하고 돌아온 몇 명의 투숙객이 계단을 올라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이야기했다. 웨이터가 다가왔고 커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그를 데려갔다. 내가 자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커플스가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트렌트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며 말했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그 이유가 뭔지 맞춰볼까요? 커플스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의 미소가 번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제가 웬더슨 부부 사이에 단순한 부부싸움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병적인 상상이 맨더슨 부인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추측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은 제게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기로 했겠죠.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는 제게 조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맞나요? 정확하네. 자, 내 말을 들어보게 친구. 커플스가 진지하게 말하며 트렌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맨더슨이 죽어서 정말 기쁘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세상에 해악만 끼쳤다고 믿어.
그리고 내게는 아이와 다름없는 사람의 인생을 사막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메이블린이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의심받게 될까봐 견딜 수 없이 두렵네. 섬세하고 선량한 그녀가 펍의 가혹함에 잠시라도 닿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그녀는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이 일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거야. 26살 된 여성 중에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지. 요즘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받아 의지가 강해졌으니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현재 여성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지가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메이블은 달라. 그녀는 보통의 여인들 같지 않고 어린 시절 그녀와 어울렸던 여자아이들과도 달랐어. 그녀는 지적이고 개성있고 인격도 훌륭해. 커플스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품위와 절제, 여성적인 신비로운 말이야. 난 그녀가 이 시대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네, 트렌트. 자네는 내 아내를 본 적 없지만 메이블은 내 아내를 많이 닮았어. 트렌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잔디밭을 걸었고 트렌트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와 결혼했을까요? 모르겠어. 커플스가 짧게 대답했다. 그를 존경했던 건 아닐까요? 트렌트가 추측했다. 커플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성들은 주변에 가장 성공한 남성에게 끌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물론 고집스럽고 지배적인 그의 성격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좁은 적이 없는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 특히 그가 그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남자로부터 구애를 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겠지. 그녀도 물론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맨더슨의 이름을 들은 적은 있었겠지만 그녀는 주로 예술이나 문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명성이 얼마나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면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제대로 모를 수 있네. 내가 그 일을 처음 들었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고 내 의견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녀는 성인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맨더슨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엄청난 재산은 거의 모든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로 생각하네. 메이블은 연간 몇백 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니 수백만 파운드가 어떤 의미인지 실감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세. 분명한 건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수십 명의 청혼자 중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믿지 않지만 그녀가 45살의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하지만 그녀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하지. 그러나 왜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네. 트렌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걸음 더 걷다가 시계를 보았다.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제 임무를 잊을 뻔했네요. 오전을 허비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바로 화이트 게이블즈로 내려가야겠어요. 아마 정오까지는 그 근처를 뒤지고 있을 겁니다. 커플스, 그때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알아낸 걸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말이죠. 오늘 아침엔 산책할 거야. 커플스가 대답했다. 골프장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 더스리턴지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고
거기서 합류하는 게 좋겠군. 화이트 게이블스에서 길을 따라 400m 정도 더 가면 있네. 저기 두 나무 사이로 지붕이 살짝 보이는군. 음식은 아주 소박하지만 맛은 좋네. 맥주통만 있으면 충분하죠. 트렌트가 말했다. 빵과 치즈만 있으면 됩니다. 아, 하늘이시여. 저희의 단순한 삶을 비열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소서. 그럼 이따가 봬요. 그는 베란다에 두었던 모자를 찾아와 커플스에게 흔들어 보이며 길을 떠났다. 노신사는 잔디밭에 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좋은 친구야. 그가 중얼거렸다. 최고의 친구지. 그리고 엄청나게 예리한 친구이기도 해.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